2025년 세계는 지금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흔들었고 각국은 반응했지만 한국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달 후 미국의 산업이 하나씩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췄기 때문에 세계가 멈춘 겁니다. 하버드 국제전략 포럼 전직 백악관 전략가 엘리자의 이 고백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한 나라가 보여준 단 하나의 전략, 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엘리자 샌더스입니다. 백악관 출신 전략가로 현재는 하버드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글로벌 무역과 지정학적 경쟁력이지만 솔직히 말해 아시아는 제 관심 영역이 아니었어요. 특히 한국은 그저 작고 조용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세계 정세를 분석하며 시작하는 저희 책상 위에는 미국, 유럽, 중국에 관한 보고서만 가득했죠. 한국, 간혹 일본 관련 회의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반도체와 휴대폰 정도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시절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어 있었고 한국은 강의에서도 한두 문장 정도로만 다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고율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화면에 떴죠. 예상대로 세계는 즉각 반응했어요. 중국은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일본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특사를 파견했어요.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주요국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한 나라만 침묵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어떤 성명도 외교적 움직임도 없었죠.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아마도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 성명 발표가 늦어지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국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소리를 내는 와중에 한국만 조용했어요. 마치 시끄러운 교실에서 한 학생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그 침묵이 오히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때 제 사무실 옆자리에 윌리엄 그레이 교수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자, 조용한 나라일수록 들여다봐야 해. 전략은 소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윌리엄 교수는 하버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정학 전문가 중 한 명이었어요. 70대의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분이었죠. 그의 눈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윌리엄 교수는 안경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봐. 왜 그들은 침묵하는 걸까? 교수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무역 통계, 기술 특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까지.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는 세계 6위, 기술 혁신 지수는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는 세계 1위였어요. 이 모든 정보가 있었는데 왜 저는 그동안 이 나라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윌리엄 교수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결코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메시지였어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그들은 핵심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왜 한국은 침묵하는 걸까?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관세 정책 발표 2달 후 미국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신호는 디트로이트에서 왔어요. 미국 최대의 전기차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췄다는 소식이었죠. 원인은 특정 전자제어 장치의 부족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언론에 갑작스러운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중단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일시적 중단은 일주일을 넘어갔어요. 이틀 뒤 보스턴의 대형 병원 네트워크가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MRI 장비의 정밀 제어 모듈에 문제가 생겼고 응급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죠. 병원 대변인은 핵심 부품 교체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주가도 폭락했죠. 원인은 특정 메모리 모듈의 과열 문제라고 했어요. 그 직후 텍사스의 물류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항만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물류 흐름이 큰 차질을 빚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저는 즉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의 전자제어 장치, 병원 MRI, 장비의 정밀 모듈, AI 서버의 메모리 칩, 물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저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한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있었어요. 전기차 전자제어 장치는 현대모비스에서 설계한 것이었고, 병원 MRI 장비의 정밀 모듈은 삼성 메디슨의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AI 서버에는 S 메모리 칩이 사용되었고, 물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IT 기업이 개발한 것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즉시 윌리엄 교수에게 제 발견을 공유했어요. 교수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책과 지도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지구본이 놓여 있었죠. 그는 제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 패턴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기술 점유율, 특허 현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부품과 기술의 공급이 관세 발표 직후부터 미묘하게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성명이나 보복 조치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시작된 것이었죠. 이건 조용한 경고야. 윌리엄 교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코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회의에서 이 패턴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열정적으로 제 발견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엘리자,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단순한 공급망 이슈일 뿐이야. 코로나 이후로 이런 일은 흔해. 마이클 연구원은 눈을 굴리며 제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 경제에 그런 영향력을 가질 리 없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은데? 사라 박사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어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윌리엄 교수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그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지. 계속해, 엘리자. 내 직감을 믿어. 역사는 종종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경고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니까. 교수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산업장의 사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하버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트렌드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주제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윌리엄 교수의 추천 덕분이었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고, 가장 망신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모든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했습니다. 윌리엄 교수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자신감을 가져. 진실은 항상 이길 거야. 다음 날 아침, 하버드 강당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에는 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이시다 켄도 있었어요. 그는 일본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시아의 세기의 저자였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간과해온 중대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침묵은 우연이 아닌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며 비웃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2달간 미국에서 발생한 산업 장애들은 모두 한국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자 그들은 침묵이라는 방패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계 산업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 분석 결과를 보여주려 했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마자 이시다 켄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는 그의 질문을 허락했고 이시다 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샌더스 박사님, 존재감 없는 나라에 대한 과도한 해석 아닌가요? 한국이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감정적 분석처럼 들립니다만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다 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질문은 제 발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감정적 분석이 아닙니다.
이시다 박사님. 제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아니 움직이지 않음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섰어요. 청중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눈을 굴리며 지루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발표 시간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었고 질의응답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발표장을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두 비판적이었어요. 샌더스 박사, 이런 주장에 실질적 증거가 있나요? 한국과 개인적 이해관계라도 있으신가요? 하버드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적 견해인지 밝혀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날 밤 언론의 보도는 참혹했어요. 하버드 연구원, 한국 음모론 제기의 물에 샌더스의 과장된 분석, 국제경제학계 증거 부족 지적, 감정에 치우친 주장 학계에서 비판 쏟아져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지나갔고 회의에서는 제 의견이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갑자기 신뢰성을 잃은 연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윌리엄 교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교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못 본 거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포기하지 마. 교수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기분이었지만 제 직감은 여전히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윌리엄 교수에게 제 계획을 알리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지. 한국에서 진실을 찾아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조용한 효율성이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의 질서정연함에 놀랐어요. 미국 공항의 소음과 혼잡함과는 달리 이곳은 거의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교통 연결도 원활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첫 번째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빠른 열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작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울산에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철강이 용접되는 불꽃과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 작업자들은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 배들은 모두 어디로 가나요? 안내하는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로 갑니다. 그는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보이는 LNG선은 카타르로, 저 컨테이너선은 미국 해운사로요. 사실 세계 해상 물류의 80% 이상이 우리가 만든 배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80%라니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역의 혈관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이 조선소가 멈춘다면 세계 무역도 서서히 멈출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저 거대한 흰색 건물이지만 내부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공간 중 하나였어요. 작업자들은 모두 방진복을 입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크기의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드는 메모리 칩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에 들어갑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심지어 미국의 군사 장비까지 우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세계의 디지털 기억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부터 슈퍼컴퓨터까지 모든 정보 처리 장치의 핵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교의 IT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와의 면담에서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할 수 있었어요. 왜 미국의 관세 발표 후에 성명을 내지 않으셨나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반응했는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동으로 말해왔고 세계는 결국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명서나 외교적 레토릭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과 결과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한강 위로 비치는 빌딩의 불빛들, 조용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호텔로 돌아와 윌리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여긴 움직이는 나라의 러리가 메시지 길이 제한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편집 교수님, 여긴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단지 조용했을 뿐이죠. 세계가 소음에 집중하는 동안 이들은 조용히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완전히 새로 준비해야겠어요. 교수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바로 그거야, 엘리자. 이번엔 데이터로 말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현장, 수집한 통계, 그리고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기술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윌리엄 교수의 조언에 따라 철저히 데이터 기반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핵심 기술 특허 현황,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까지 모든 정량적 자료를 모았어요. 연구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졌습니다. 빨간색 실로 한국 기업들과 세계 각국 산업의 연결고리를 표시했고 파란색 점으로 핵심 기술 지점을 표시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세계 지도 위에 그려진 신경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윌리엄 교수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보이는군. 세계가 보지 못했던 진실. 한 달 후 다시 국제포럼 단상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제 첫 발표 이후로도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산업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강당은 만석이었고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 발표를 감정적이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이 두 한국 기업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국방 시스템 모두가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중은 메모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빠르게 터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3K온.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테슬라부터 폭스바겐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테슬라 CEO의 최근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전기차의 심장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 세계 첨단 선박의 80%를 한국이 생산합니다. LN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세계 무역의 혈관을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강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TV 화면, 그 뒤에는 한국 기술이 있어요. OLED 패널이 생산되는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은 그 정밀한 기술에 감탄했어요. K2 전차, 전투기, K9 자주포. 한국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된 전례 드문 국가입니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생산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 현황을 보여주었어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수소 기술, 양자 컴퓨팅까지.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특허 출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들의 표정은 경외심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우린 겉모습만 봤습니다. 한국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중심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윌리엄 교수는 앞줄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이시다 켄이었어요. 놀라운 데이터였습니다. 샌더스 박사님. 한국의 영향력이 이토록 광범위하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만약 한국이 이런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기술 의존성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시다 박사님. 하지만 한국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은 위협하지 않았고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임을 멈췄을 뿐이에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가격을 급등시키거나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단지 모든 과정이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메시지였죠. 이시다 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의심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의 기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기술 강국과 다른 점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이시다 켄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의심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연구원은 심지어 한국 경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사라 박사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엘리자.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던 거야. 윌리엄 교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난 뒤 하버드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래 기술과 글로벌 힘의 재편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주요 발제자로 초청받았고 이시다 켄도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 발표 이후 자신의 시각을 제고하고 있었어요. 세미나장은 학자들,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발표했고 청중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이시다 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샌더스 박사님, 한국의 기술력이 인상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 힘이 위험으로 변하면 어쩌죠? 만약 그들이 이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시다 박사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봐야 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왔습니다. 침략을 받았지만 침략자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위협하지 않았고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임을 멈췄을 뿐이에요. 이것은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방식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지배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토론장이 조용해졌을 때 갑자기 윌리엄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교수는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힘은 말보다 침묵으로 세계를 이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리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말이 회의장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침투하는 듯했어요. 이시다 켄조차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이시다 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박사님의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전문가로서 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박사님이 발견했으니까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힘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에 있었군요. 그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아시아 전문가가 자신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윌리엄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어요. 넌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 엘리자. 그것은 작은 성취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만의 성취가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이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죠. 아니야. 내가 한 일은 단지 내 직감을 믿으라고 말한 것뿐이야. 진짜 일은 내가 한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물었어요. 다음은 뭐지? 이제 세계가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기술 뒤에 있는 철학, 일하는 방식, 사고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반영이니까.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뒤에 숨은 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방문지는 대전의 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미래의 기술의 요람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로봇공학 연구소에서 김준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전문가였어요. 그의 연구실은 다양한 로봇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처럼 걷는 로봇, 미세한 수술을 하는 로봇,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로봇까지. 이 모든 로봇들이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기술은 협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연구를 배우고 우리의 연구도 공유하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뼈대를 설계합니다. 그는 자신의 로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겉모습보다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집중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철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어요. 다음 날 울산의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는 저에게 한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시스템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개별 부품이 아닌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고려하죠. 마치 교향악단과 같아요. 각 악기가 뛰어나도 조화롭게 연주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수석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판교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창업자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창업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DNA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요. 호텔로 돌아와 윌리엄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그 조용함이 제일 크게 들려요. 기술력보다 더 큰 건 일하는 방식의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교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게 바로 진짜 힘이야. 엘리자, 과시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힘 말이야.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발표문에 제 연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샌더스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듯 한국은 세계 기술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연구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철학과 문화에 있다. 그들은 소리 내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귀국 후 몇 개월 동안 세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세계는 공급망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매체들은 연일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국, 반도체 동맹 강화합의 EU, 한국과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 시작, 사우디, 한국 기술로 신도시 건설, 인도, 한국식 디지털 인프라 도입 추진, AI, 배터리, 바이오, 방산 모든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작고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중심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용한 거인의 부상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는 21세기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하버드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 강의를 새롭게 개설했고 첫 학기부터 정원이 초과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저희 책 침묵의 힘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전략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 기업인들, 학자들이 한국에 모여 미래 기술과 협력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윌리엄 교수와 함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한국의 중요성을 주장하다가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교수와 저는 나란히 연단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역대 최대 인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울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제 조용한 중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엘리자 샌더스 박사의 통찰이 있었죠.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의 침묵이 세계의 멈춤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어요. 청중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가장 조용했던 그 나라가 세계를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그건 이제 사실입니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표했고 다른 국가 대표들도 존경의 박수를 보냈어요. 윌리엄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힘을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협이 아닌 책임으로 세계를 이끄는 방법을 말이죠. 교수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 저에게 교수는 귓속말로 말했어요. 너의 직감이 결국 세상을 다시 보게 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제 직감이 결국 세계의 시선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에는 이시다 켄도 있었어요. 이제 그는 아시아 기술의 미래라는 새 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샌더스 박사, 이제 저도 인정합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윌리엄 교수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야?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조용한 혁신, 겸손한 리더십, 이런 가치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지금 세계에 정말 필요하지. 그때 한국산업부 장관이 다가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티 샌더스 박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조용한 목소리는 계속 묻혔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이미 거기 있던 진실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진짜 힘은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장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회의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건물들처럼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궁궐은 화려함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건물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세워졌죠. 그리고 기둥 하나, 대들보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한국의 기술 철학과 겹쳐 보였습니다. 화려함보다 조화를, 과시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정신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기술의 중심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조용한 힘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는 것, 그것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저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용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조용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은 조금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를 따라가는 시대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